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대표팀에서 뛰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에서 뛰지 못했던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아시안게임 때문에 빠지게 됐죠. 그런데 대한민국 대표팀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둘 다 굉장히 강팀에 속합니다. 각자의 토너먼트에서 강팀에 위치해 있는데 한 팀은 이겼고 한 팀은 처참하게 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이 일어난 것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뉴캐슬이 파리 생제르맹한테 4대1로 이겼습니다. 와, 진짜 이거 보고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았죠. 왜냐면 뉴캐슬의 홈경기였고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을 떠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리 생제르맹이 속한 이 죽음의 조, 챔스 조 추첨을 딱 했을 때 파리 생제르맹 진짜 힘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나왔고 16강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그때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기 결과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큰 반전 아니지만 다만 4골이나 넣었다는 점, 뉴캐슬이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거의 20%대의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승리했다는 점,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도대체 뭔 일이 터진 건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팀의 선발 라인업, 당연히 양팀은 진심입니다. 뉴캐슬은 고든, 이삭, 알미론을 앞세운 3탑으로 이제 상대를 했고,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는 음바페, 그리고 하무스, 콜로무아니가 앞에 선 이 3탑 전형으로 다시 한번 나서게 됐습니다. 전반 4분, 음바페의 크로스 장면입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이었고 파리 생제르맹은 전반 4분부터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반대쪽에 서 있는 선수는 바로 덴벨레가 바로 이 공을 지체 없이 때렸는데 이거 경로 보이시죠? 약간 빗나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덴벨레가 아직까지 파리 생제르맹에서 골을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그래서 슬슬 이거 뭔가 좀 우려가 되는 영입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지켜봐야죠.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고, 뒤에 이어진 장면은 16분 장면인데 이사크가 중앙에서 이제 공을 받게 됩니다. 공을 받고 이 상태에서 이사크가 등지고 또 돌아서서 슈팅을 굉장히 잘하죠. 그래서 슈팅을 했는데 이게 선방에 막힙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 공이 측면에서 들어오던 알미론한테 연결이 되고 알미론이 이것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것도 슈팅 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왼발을 이용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휘어차서 굉장히 좋은 궤적으로 옆그물을 때리는 굉장히 좋은 슈팅을 보여줬고, 뉴캐슬 팬들 당연히 환호하죠. 야, 진짜 오랜만에 챔피언스 리그 왔는데 조 1위 하게 생겼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조 1위로 진출한다면 또 다른 조 2위랑 붙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는 뉴캐슬 팬들이고, 그리고 뉴캐슬의 파상 공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름 돈나룸마의 선방쇼가 펼쳐질만 했던 부분인데 일단 돈나룸마가 한번 막아내죠. 그런데 이 공이 뉴캐슬 선수에게 다시 흐릅니다. 그래서 이 측면에 있던 선수가 다시 한번 슈팅을 시도하는데 근데 이게 막히죠.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하느냐, 크로스를 시도합니다. 반대쪽에 있는 덴번을 본 것이죠. 그래서 덴번이 슈퍼 헤딩으로 이거를 꽂아 넣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도나룸마가 일단 쳐내기는 하는데 이거가 이제 VAR로 여러 가지 판정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전 패스가 일단 옵사이드였는가, 그리고 골라인을 넘었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는 건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 패스인데 마르키뉴스의 다리가 지금 이미 더 먼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일단 옵사이드가 아니다라는 게 일단 밝혀졌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차는데 이게 덴번이 이제 이게 통과를 했냐? 통과했죠. 골라인을 완벽하게 통과했다는 것을 이 논란의 기술력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엔리케 감독이 망했다, 이거 추가골이네. 최근에 VAR 관련된 어떤 문제를 의식해서인지 굉장히 컴퓨터 그래픽으로 깔끔하게 완전 온사이드다 라는 거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번 VAR이었고, 그래서 논란의 여지 없이 그대로 뉴캐슬은 추가골을 꽂아넣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후반전이 시작했을 때 트리피어가 굉장히 좋은 패스를 넣어주면서 중간에 뛰어들어가던 롱스테프를 보고 롱스테프가 이거를 그대로 꽂아 넣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막아낸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돈나룸마 이 옆구리 공간으로 공이 뚫고 지나가면서 결국에는 돈나룸마가 3번째 실점을 허용하게 되는 부분이고, 롱스테프는 이제 뉴캐슬 소속의 어떤 뉴스로서 굉장히 그 토트넘에서는 케인처럼 나고 자란 선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축하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PSG가 55분에 반격을 한번 하죠. 중간에 적절한 패스를 통해서 리카 헤르난데스가 그대로 헤딩골을 유리하게 꽂아놓는, 살짝 방향만 틀어놓는 굉장히 좋은 깔끔한 슈팅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한 점을 만회하기는 했는데, 그런데 후반 추가 시간에 골 하나가 더 터집니다. 바로 파비안 셰어의 중거리 골인데 꽤 멀리서 찼어요. 꽤 멀리서 찼는데 이 공이
완벽하게 골대 상단 구석으로 향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거 막기가 힘들기는 했는데 돈나룸마가 이날 경기에서 4골이나 내줬죠. 그러면 이제 어떤 선수가 생각납니까? 토트넘의 팬이라면,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고 있다면 생각나는 그 이름, 비카리오. 아니, 이탈리아 대표팀에서 돈나룸마가 지금 거의 뭐 주전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쯤 되면 돈나룸마가 아니라 비카리오를 선발로 내세우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돈나룸마가 4골을 실점을 하게 됐고, 저는 돈나룸마가 AC 밀란에 있을 때부터 봤는데 파리 생제르맹으로 갈 때 솔직히 약간 배신감을 느꼈거든요. 왜냐면 AC 밀란을 좀 응원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AC 밀란의 주축 선수들이 파리 생제르맹으로 굉장히 많이 떠났잖아요. 뭐 티아고 실바 같은 선수들도 그렇고, 뭐 이브라우모비치도 그렇고, 그때 거의 등골을 빼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진짜 돈나룸마까지 갔을 때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결국에 여기서 4골을 먹히는 장면을 보게 되네요. 그래서 경기를 쭉 지켜보면은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주도했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어떤 골 장면으로만 봤을 때는 파리 생제르맹이 거의 공을 못 만졌네 싶을 수도 있지만, 공을 만진 장면마다 골을 넣었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뉴캐슬은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했고, 파리 생제르맹은 특히 후반에 기회가 많았지만 마무리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회는 많았지만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진도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그리고 진짜 5점대의 평점은 그렇게 잘 나오지 않는데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뜻이죠. 마르키뇨스와 스크리니아르의 활약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경기 점유율이 27% 그리고 73%, 파리 생제르맹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리고 양팀 모두 사실 한 골 정도 나올 만한 상황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제 4골을 넣은 거니까 뉴캐슬이 이 부분은 칭찬을 해줘야 되고, 슈팅 개수도 거의 비슷했는데 슈팅의 정확도가 달랐죠. 8개가 유효 슈팅, 여기는 2개가 유효 슈팅인데 이유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거의 파리 생제르맹의 슈팅은 바깥쪽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안쪽으로 들어와서 슈팅을 했다. 이 부분이 이제 이 두 팀의 운명을 갈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 정확도가 이제 당연히 파리 생제르맹이 좋았고 굉장히 많은 패스를 했지만 68%의 절망적인 패스 성공률로도 4골을 넣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로 가든 골만 넣으면 이기는 게 축구 아닙니까? 그래서 역습 축구의 확실한 면모를 보여줬고, 이게 강팀을 상대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 중 하나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크로스 시도에서 성공률도 높았고, 그리고 이제 태클, 인터셉션, 클리어런스, 당연히 뭐 역습을 하는 팀에게는 수비력이 받쳐줘야 한다. 이게 뭐 기본적인 전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뉴캐슬은 파리 생제르맹을 이기고 조 1위로 올라섰는데, 이강인이 없을 때 파리 생제르맹이 뭔가 좀 많이 힘들어하는, 물론 뭐 그 전에는 이강인이 부상 상황이었기 때문에 PSG가 어쨌건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밀란과 도르트문트는 비겼어요. 그래가지고 뭐 다음에 기약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죽음의 조답게 4-3-2-1, 승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죠. 그래서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직 2경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뭐 아직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고, 자, 일단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이 경기 중요하죠. 한국은 우즈벡과의 경기에서 이기면은, 그러면 홍콩과의 경기에서 이긴 재팬, 일본과 맞붙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이제 한국이 2대1로 이겼는데, 근데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뉴캐슬처럼 어떻게 보면 상대적 열세인 상황인데, 근데 그 파회 방법을 역습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찾았습니다. 뭐냐면 폭력인데요. 그 장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고, 이번 아시안게임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죠. 제가 나무 위키를 좀 살펴봤는데 대회 전망, 그래가지고 이 대회 전망에 대해서 지금 해당 연령대 선수들을 보면 U23 역사상 최고의 황금 세대라고 이제 불리고 있는 팀이고, 송민규, 엄원상, 엄지성, 조영욱, 굉장히 그 빅네임들, 그리고 고영준, 이한범, 정우영, 황재원 등 이제 유럽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파로 양현준, 권혁규, 정상빈, 홍현석, 이현주, 정우영, 박규현,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해외파들이 지금 이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한국 축구 최대 유망주인 이강인이 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많은 축구 팬들이 이 대회에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강인 선수가 과연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백승호, 서령우 등의 선수들도 같이 오게 됐는데 미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경기 금메달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즈베키스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대1로 이겼는데 인상적인 장면은 아무래도 이 장면이었죠. 3분의 세트피스가 나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이제 직접 찰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 공을 기습적으로 옆으로 내줍니다. 그리고 이 공이 이제 사이드 쪽으로 빠르게 전개가 되면서 예상치 못했던 우즈베키스탄은 이제 수비 전열을 제대로 가다듬지 못했죠. 그런 사이에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은 벌써 3명이나 좋은 자리에 선점했고 이거는 뭐 누구든 넣겠죠. 누구든 넣겠지만 이게 이번 대회에 굉장히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정우영 선수에게 전달이 되면서 결국에 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까지는 굉장히 좋았고 오늘 분위기 좋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분위기 좋은 걸 초치기 위해서 우즈베키스탄이 준비한 오늘의 전략 바로 격투기였습니다. 오늘 경기 주심이 그렇게 많은 카드를 주는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우즈베키스탄 선수들이 그러면은 세게 밀어야겠다 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강인 선수의 턱주가리를 날려버리는 진짜 이 장면은 어이가 없었는데 굉장히 대한민국 선수들을 피지컬로 제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60분 때 이강인 선수를 교체를 해줬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죠. 60분이 되기 전이죠. 50분 때 후반인데 이때 이강인 선수를 빼주는 판단을 했고 일본전을 위해서라도 이강인 선수가 좀 쉬는 게 당연히 좋겠죠. 아시안 게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기 주기가 짧기 때문에 선수들이 풀타임으로 뛰는 게 굉장히 부담되고 이번 대표팀이 굉장히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하게 로테이션을 활용하는 건 좋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즈베키스탄은 지속적으로 백태클을 날리고 그것도 공도 아니고 사람을 차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 조영욱 선수도 당했죠. 여기에 한번 백태클 당하고 태클을 당한 다음에 이 선수는 본인이 아프다고 들어누웠는데 안 통하죠. 옐로카드 2장 적립하면서 퇴장 당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할 게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선수들만 태클한 게 아닙니다. 자기 팀 선수도 태클을 해요. 굉장하죠. 제가 이 장면 보면서 얼마나 크게 웃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80분대 장면이죠. 자기 선수마저 날려버리는 굉장한 그런 태클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팀 동료들이 이거를 바라보는데 이 표정이 진짜 압권입니다. 이거 약간 더 HD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튼 그리고 종목을 잘못 왔죠. 이 선수는 지금 태권도를 하던지 뭔가 다른 종목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축구에서 이 발도 안 닿는 본인이 2m 되면 모를까 이거 닿지도 않는 공을 차기 위해서 발을 올렸다가 이제 대한민국 선수들을 차버리는 굉장히 어이없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어그레시브한 모습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거 폭행 축구를 보여줬다라는 오명을 쓰고 있고 이번 대회 중국이 얌전했더니 이 중국이 여기 묻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묻어가지고 우즈벡이 왜 중국을 하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왔죠. 다행히 2대1로 승리를 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좀 할만합니다. 만약에 제가 이건 챗 GPT한테 물어본 건데 당신이 만약에 좀 숙련된 어떤 축구 감독이다. 그리고 만약에 상대팀이 굉장히 좀 실력이 없는데 overly aggressive 너무 적극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답안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근데 챗 GPT한테 한번 물어봤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공을 최대한 상대팀에게 넘겨주지 말라. 이 부분은 이제 좋은 팁이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측면을 써라. 왜냐면 이제 측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상대방이 많이 비워놓게 되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측면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방의 어떤 수비를 좀 쫙쫙 펴가지고 상대에게 둘러싸이는 상황 자체를 만들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세 번째는 역습을 많이 써라. 당연히 상대가 적극적으로 나오면은 뒷공간이 빌 수 있기 때문에 역습을 많이 써라. 그리고 네 번째는 침착해라. 그래서 경기 중간중간에 황선홍 감독이 침착하라. 흥분하지 마라. 이러면서 선수들을 가라앉히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어쨌건 상대방의 파울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 대표팀이 툭 치면 넘어지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는 브라질의 기술적인 면을 상대방이 체력적으로 아니면 피지컬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알고 있는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전략을 하나 만들었는데 바로 툭 치면 쓰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과도하게 힘을 쓰는 상황 자체가 오지 않도록 그게 부담스럽게 애초에 빨리 쓰러지는 거죠. 물론 요즘 심판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채고 너무 빨리 넘어지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크게 넘어져야 또 심판에게 어필도 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세트피스 한국도 첫 골이 이제 프리킥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이제 잘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스포츠맨십을 잘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신체적으로 엮이지 말고 그냥 스포츠맨십으로 그냥 페어플레이 하는 느낌으로 차라리 품어줘라. 거의 그런 이야기에 가깝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지속적으로 해라. 그래서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인해서 상대 파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게 소통을 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substitution
교체를 잘 해줘라. 그냥 교체를 하는 것만으로도 이 경기의 온도 자체를, 경기의 어떤 긴장도 자체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지점이 있다면은 좀 교체를 통해서 열을 내려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대표팀이 전체적으로 좀 잘 관리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경기 자체에 뭔가 적응을 잘 해야 되고 경기 운영을 잘 해라, 뭐 이런 뭐 기본적인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강인 선수는 일단 60분 대 나오면서 자신의 체력도 아끼고 그리고 부상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상황이 됐고, 이강인은 일본과의 경기를 이제 잘 준비를 해야죠. 상대적 약팀이었던 뉴캐슬은 어쨌건 확실한 역습이라는 전략을 가지고 파리 생제르맹은 4대1로 무찔렀지만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뭔가 좀 무식하게 한국을 돌파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2대1로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챔피언스 리그를 뛸 수 있는 어떤 기회까지도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하면서 지금 아시안 게임에 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준하는 그러한 어떤 보상이 확실하게 왔으면 좋겠고,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강인 선수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U23 세대가 굉장히 황금 세대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본과의 경기에서 꼭 이겼으면 좋겠지만 그 경기에서도 힘을 좀 빼야죠. 힘을 좀 빼고 그리고 최대한 상대방을 침착하게 좀 대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시안 게임 경기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